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정원도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보성그룹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김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원도시 컨퍼런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원도시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정원도시 포럼,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에서 스마트 정원도시 솔라시도를 개발하고 있는 보성그룹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 컨퍼런스가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차를 맞이했는데요. 그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팬데믹의 고통이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건강한 일상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견인하는 정원도시가 이제는 개인과 가정의 열망을 넘어서 도시와 국가 차원의 아젠다가 됐음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정원도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직면한 환경 변화와 이슈들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서의 정원도시를 다뤄봅니다.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대중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원도시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정원도시 포럼 위원장이시자 한국조경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조경진 교수님의 인사 말씀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조경진 위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정원도시 포럼이 준비한 컨퍼런스를 시작합니다. 정원도시 포럼은 2020년부터 시작된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정원도시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고 정원도시가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서 정원도시 운동이 확산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삼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정원에 대한 관심은 무척 높아졌습니다. 이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전시, 서적 출판으로 이어지고 많은 정원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실생활 속에서 확인했겠지만 보다 더 자연에 가깝게 하고 자연에서 치유를 받으며 몸과 마음을 챙기는 이런 현상이 여러분 생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원 가꾸기가 영성을 돌보는 마음의 챙김의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포럼은 작년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도시의 생각을 담은 정원도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주목, 뉴노멀 사회로의 전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작년에 저희가 선언한 정원도시가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이라는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조 강연으로서는 역사적 맥락과 이데올로기적 지향은 다르지만 영국의 정원도시 운동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의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책으로 정원도시에 대한 아젠다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원도시 포럼은 해남에서 남해까지 남해안 정원도시 벨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일부의 발제와 토론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2부에서는 우리나라 정원도시들이 많은 도시들이 지향을 하고 있고 선언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원도시는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모아서 논의를 하고 함께 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3부에서는 구체적인 두 지역에 대한 얘기를 정원도시 포럼의 위원들이 다룰 예정입니다. 해남과 시흥, 전혀 다른 맥락의 장소들입니다. 해남시하고는 정원도시 포럼이 MOU를 체결했고 시흥시하고는 향후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두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포럼의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논의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개선하고 삶의 방식을 건강하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컨퍼런스는 기조 발제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시 40분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 소개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박진빈 교수님 모셨는데요. 리비지팅 정원도시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 사학과의 박진빈입니다. 저는 오늘 리비지팅 정원도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지난 한 해 우리 시대에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앞서 조경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정원에 대한 관심이 여러 가지 전시회와 활동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홈가드닝, 베란다 가드닝을 넘어서서 이제는 플랜테리어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지 않게 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음악치료, 미술치료에 이어서 식물치료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원에 대한 다양한 관심의 증가는 아마도 계속되어 온 환경에 대한 걱정, 우려,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는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 삶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작년에 있었던 정원도시 선언은 굉장히 시의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존중과 공생,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선언을 하면서 자연과 사람, 도시와 커뮤니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정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정원도시 컨퍼런스가 지난해에 이어서 오늘도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마침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정원도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필두로 해서 성남, 울산, 전주, 세종 그리고 서울시 안에서는 양천구가 정원도시 선언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원에 대한 관심은 각자의 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도시 전체를 통해서 굉장한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다양한 활동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역사학도로서 이와 같은 시대에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서 정원도시 운동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정원도시 운동은 이미 100년 이상이 된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런 운동이고요. 영국 사람이었던 에베네젤 하워드라는 사람이 19세기 말에 새로운 이상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서 주창했던 것입니다. 하워드의 정원도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만을 결합한 자급자족적인 도시 건설을 추구하였고요. 이것이 당시에 도시가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공해라든가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도농의 격차의 차이의 심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에베네젤 하워드의 정원도시 운동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오늘 저는 그중에서 5도시의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5도시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그리고 미국에 걸쳐 있어서 보시다시피 5개 대륙에 걸쳐 나타난 것이고요. 어느 정도로 정원도시가 확산되었었는지를 잘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5도시는 이미 100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 정원도시를 만들려고 했었고 그들이 주로 주목했던 해결하려고 했던 사안들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정원도시 운동, 한국에서의 정원도시 담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도시는 영국의 레치워스인데요. 하워드 생전에 하워드가 직접 주도한 첫 번째 정원도시입니다.
런던에서 기차로 북쪽으로 한 40분 정도 가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하워드의 여러 가지 주장대로 자급자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업 생산이라든가 농업 생산 지역 그리고 상업 지구를 다양하게 유치를 해서 명실상부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고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2,000명 정도 규모를 넘어서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원도시는 사유 기업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1940년대가 되면 영국 정부에 의해서 국가 정책으로 수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뉴타운 정책이 바로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것이 이 레치월스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반영구적인 임대주택과 이제는 임대기간이 끝나서 민간에게 팔려 나간 사유주택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앙부에 사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망 근처가 이제 철도가 지나가면서 마을의 상업지구를 이루는 곳이고 그 주변으로 타원형 그 주거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전히 담없는 마을을 유지하고 있고요. 반영구적 임대주택은 99년에서 999년까지의 임대 기간을 설정하고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죠? 900년 이상 살 사람은 없을 테니까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화려하거나 아주 대규모인 주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검소하고요. 저비용으로 지어지기로 원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단순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이즈의 소박한 주택들 그리고 자연을 가까이 한 정원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꿔야 되는 가정 정원이 있고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지금 도로 옆에 정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 공동체 안에 큰 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 마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숲까지 해서 무척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재단에서 이 주택의 개조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요. 공동체 문화를 다양한 클럽 활동들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한 집에 들어가 봤는데 작습니다. 이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주 아기자기 꾸며놓은 상태고 이게 버려진 땅으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그 텃밭을 가꾸고 있는 한 집안의 그 정원입니다. 이것이 레치워스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곳은 캔버라입니다. 캔버라는 아시다시피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인데요. 이 수도가 그 계획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과 들판이었던 곳에 국제 공모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1912년에 거기서 설계를 당선된 그 설계 당선작을 바탕으로 새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 계획도에서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동심원 구조가 여러 개가 있고 그들을 연결짓는 방사선 도로망이 아주 잘 눈에 띄게 자리 잡혀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에베네젤 하워드의 원안을 바로 떠올리실 수 있을 만큼 정원도시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녹지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중간에 거의 강처럼 보이는 거대한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쾌적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물들 사이도 간격을 아주 여유롭게 배치를 해서 누가 봐도 붐비지 않는 그런 환경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캔버라는 정원도시의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행정수도로서 기능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지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원도시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주거지는 빠져있는 이 외곽으로 나가 있는 상태라서 그런 점에서 정원도시로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정원도시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유행을 했던 도시 미화 운동, City Beautiful 운동의 영향이 더 강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도시의 효율과 기능을 중시했던 그런 운동인데요. 이것은 이제 거기 전시관에 마련되어 있는 모형도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보면은 맨 앞에 보이는 건물이 뭐 국회의사당이고 저 너머에 물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물 뒤로 건물 하나가 보일 텐데 그게 전쟁기념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사선으로 뻗어 있는 그 길 끝을 가면은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활한데 사실상 이걸 정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원래 정원 도시에는 좀 자연미가 이렇게 갖춰져야 하는 것인데 도로는 다 그냥 일직선으로 쫙쫙 뻗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광활한 공원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건 워싱턴 DC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 도시로 만들어진 수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과 더 유사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파인랜즈인데요. 케이프타운에서 한 10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 만들어진 도시이고 이 지도의 왼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철도입니다. 이때 이제 1919년에 1차 대전 당시에 주택난이 심각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페인 인플루엔자가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케이프타운이 위험해졌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이 외곽에 이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런 경험 때문에 영국의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원도시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문을 하고 거기서 건설 담당자를 파견을 해서 짓게 돼서 영국 정원도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철도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였어야 하기 때문에 철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기에는 또 비슷한 뭐 타원형의 어떤 도시 구조와 도로망 이런 것들이 정원도시의 유형이라고 보이실 텐데요. 근데 이 도시는 굉장히 그 특이한 것이 철저하게 위로부터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업 유치도 없고 굉장히 소규모인 상업지구만이 존재를 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중상류층의 고급 거주지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은 애초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 그 위험한 케이프타운에서 빠져나와서 자신들만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소수 백인들을 위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국 정원도시보다 훨씬 고급 재료를 사용한 조금 더 커진 그런 주택들을 볼 수가 있고 주택과 주택 사이는 철창, 담벼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그 아까 보신 파인랜즈에 들어와 있는 메트로역인데 이 메트로가 분명히 케이프타운으로 연결이 되는데 주민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은 이 대중교통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에 그 파킹되어 있는 자동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옮겨 다니는 그런 도시이고 철도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아이러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상파울루 외곽에 있는 자르징 아메리카인데요. 이것은 파인랜즈와 매우 유사하게 어떤 부동산 개발 회사의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고 사실상 상하수도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던 상황에서 시정부가 이 자르징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깔아주고 상하수도를 넣어주고 전기를 넣어줬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만들어진 도시죠. 그 레치워스의 설계를 맡았던 베리 파커가 직접 상파울루로 건너가서 1년 반 이상 거주하면서 설계와 건설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영국 정원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 예전에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그런 대륙의 특성상 탑다운식 개발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 역시 게이티드 커뮤니티고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매우 화려해진 주택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엄청난 대규모이고 담장이 너무 높아서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가 매우 커져서 이것은 예전 그 식민지 시대 아시엔다 그 대농장에 있는 대저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외부와는 차단된 이런 담벼락에 그 주민 전용 공간이 스포츠 센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경비원이 서서 있어서
외부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다인종, 다민족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위험해진 상파울루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중상류층들을 위한 그런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이제 상파울루의 번화한 시내의 모습이고, 자르징 아메리카는 외곽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가꾸지 않죠. 정원사를 고용해서 가꾸고 있는 거대한 정원들에 둘러싸인 아주 쾌적한 그런 마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뉴욕에 있는 포레스트 힐즈 가든인데요. 이 포레스트 힐즈 가든은 비영리 재단에서 1908년에 땅을 사서 영국식 정원 도시를 만들자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던 곳입니다. 1911년에 롱아일랜드 철도하고 트롤리가 이 마을로 들어오게 돼서 맨하탄에 바로 연결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가면은 기차를 갈아타지 않고 한 20분 정도면 맨하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원래 정원도시의 안처럼 관공서라든가 상업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췄고, 워낙에 이게 위치한 퀸즈와 그 인근의 브루클린이 공업지구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산업시설도 같이 겸비하고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어떤 자급자족적인 도시로 건설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기차역에서 들어가면 있는 상업지구 중심부의 모습인데요. 호텔하고 레스토랑 그리고 상가 건물들이 이렇게 고풍스럽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전히 주민회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조경과 단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원칙에 맞춰서 여기 보면 이제 파킹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강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주민회에 절대 파킹을 할 수 없게 하고, 자치적으로 파킹 티켓을 끊기도 하고, 잘못 주차된 차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좀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제 자신들의 단지 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주택의 규모는 영국하고 비교하자면 조금 커졌지만 파인랜즈나 자르징 아메리카에 비하면 검소하다고 할 수 있는 중산층용 여러 사이즈의 주택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죠. 자, 이게 이제 길 건너편에 있는 공동주택인데요. 이것과는 엄연히 우리는 다르다라고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문화와 훨씬 양질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포레스트 힐즈 가든 주민들의 자부심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작은 주택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주택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의 정원도시를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모두 영국 정원도시 협회에서 오리지널 정원도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원도시 건설 시기에서도 가장 앞서는 이미 건설돼서 거주를 시작한 지 100년이 넘은 그런 마을들인데요. 그러나 정원도시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자의 시대적 요구가 달랐고 지역별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진화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봉착했던 문제가 다르지만 에베네젤 하워드가 말했던 것은 정원도시는 미래의 도시다, 미래의 정원도시다라고 했고 그것은 진정한 개혁을 위한 평화로운 길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워드가 말했던 미래는 우리에게는 과거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식으로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우리가 꿈꾸는 정원도시는 어떤 도시일지,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지, 그 도시는 누가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이 도시를 100년 넘게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 방식을 동원해서 다시 질문하고 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적 정원 도시를 건설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빈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정원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역적인 맥락과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진화해오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정원도시들이 이 어떠한 맥락과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컨퍼런스에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구대학교 김인호 교수님 모셔봅니다. 정원도시, 국가정책을 모색하다라는 멋진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어서 서울대학교 이재승 교수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스마트 정원도시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김인호 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설 연휴 때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그 멋진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정원도시가 이제 담론의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정책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그런 모색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 좀 있으면 찾을 텐데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환경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 문제와 연결해서 이 정원도시의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일단 눈 또 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요즘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70년 전에 저희가 6.25 사변이라는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가 70년 동안 정말 우리의 어머니, 아버니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느덧 후진국에서 또 개발도상국이라는 명예를 벗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정말 남들이 존경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도움과 지혜가 바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눈 또 보니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사실은 세계 최고의 후발 추격국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정답은 사실은 외부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됐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으로서의 품격과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또 우리 도시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우리 스스로 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저희가 GDP는 세계 9위고요. 또는 세계 국제회의에서 보면 G7 다음으로 G8, 8번째 국가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소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교육적인 체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질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선진국인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국민소득도 3만 불이 넘었고 또 풍요로운 또 남부럽지 않은 그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가? 또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직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이 3만 불 시대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는 징후 또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정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원은 영어로 가든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 가든을 우리나라는 한동안 후진국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갈비집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갈비집은 다 가든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의 것이고 꼭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생각이 저희한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들어섰고 국민소득 3만 불의 시대에 우리가 확 달라지는 소비 스타일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홈 가드닝을 비롯해서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 등등
식물에 대한 관심, 정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는 2013년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잘 아시는 순천만에서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었죠. 국제정원 박람회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열린 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2013년도면 거의 1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400만 정도로 예상했던 관람객을 넘어서서 440만이 넘는 관람객이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저는 2013년도는 우리나라가 즉 선진국으로 가는 발돋움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정원 문화와 정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도시에서 정원과 관련된 많은 이벤트와 축제와 또 페스티벌이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이제 정원은 생활문화로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는 모두의 기조발전하신 우리 박 교수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100년 전, 또 100년 더 되죠,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그 에베네젤 하워드가 제안한 정원도시, 즉 미래도시라고 하는 정원도시가 다시 21세기 지금 도시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이 코로나의 문제, 또 환경 재앙,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플라스틱 등등의 환경 문제들,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의 도시가 우리가 살기에 행복하고 적절하고 편안하고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에베네젤 하워드의 정원도시의 이상도시가 드디어 21세기 현재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 문명으로 가기 위한 도시의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절벽 문제인데요. 저성장 시대에 사실은 인구 절벽 문제는 많은 도시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줄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2년 전에 드디어 우리나라의 인구가 마이너스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재작년도 우리 출산율을 보면 지금 71년생의 연령대를 갖고 있는, 즉 50이 넘으신 분이 우리나라에 사실은 가장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94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0년 출생 통계를 보면 27만 2,300명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저출산율과 함께 저성장 시대에 인구의 축소는 사실은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 소멸은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축소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즉 20년 전에 예상했던 축소 도시의 규모와 그리고 2020년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도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인구를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도시로 옮기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자체 인구는 줄어드는 도시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전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줄어들고 있는 축소 도시를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줄어드는 도시의 빈 공간을 정원으로 꾸미는 것이 또 새로운 해답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축소되어 오고 또 도시가 줄어들고 있는, 소멸되고 있는 도시를 정원 도시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도시 생존의 다이어트 기법 중에 하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이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그 대상자이기도 한데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이니까 3년 남았는데요. 20% 이상의 노인, 즉 65세 이상의 노인이 우리나라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2050년, 여러분들은 2050년에 노인이 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2050년에는 노인이 됩니다. 그때 되는 노인이 숫자로 보면 1,9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1,900만까지 치닫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실버의 녹색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상적인 정원에서의 가꾸기 활동, 즉 가드닝 활동이 함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생산적인 여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시가 기존의 도로 중심이고 자동차 중심이었던 도시가 바로 정원 중심의 도시로 바뀌어야지 바로 이런 노인들, 즉 고령화된 인구들이 집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도 저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의 화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통 구조이고 채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들은 역시 지방정부, 다양한 지방정부가 정원도시를 선호하게 했고요. 새로운 도시 정책 패러다임으로 이미 정원도시는 국가가 아닌 지역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가정원 박람회를 열었던 순천시는 30만 정원도시 순천을 작년 6월 달에 선언을 했고요. 2050년에는 앞으로 30년 후에 순천시는 정원 특별시가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천시뿐만이 아닙니다. 춘천시는 춘천 호수공원을 기반으로 국가정원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00만 그루를 심기 하면서 정원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 그리고 태화강을 중심으로 한 울산, 그리고 양천구, 그리고 세종수목원이 있는 세종시 등이 정원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어림잡으면 2021년도 작년에 지방정부가 주도한 정원도시는 총 10개 정도 됩니다. 밑에 순천시부터 영월군까지 치면 굉장히 다양한 도시들이 이러한 국가가 만들지 못한 정책을 스스로가 앞으로의 미래 비전으로서 도시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정원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2차 정원 진흥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2조의 정원 산업 규모를 증진하겠다라는 정부의 계획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다양한 정책들이 입안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이런 정원도시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원도시는 별도의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포럼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도시들이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 또는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와 같은 최첨단의 그런 도시들과 함께 융합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나 탄소중립 도시의 기반이 바로 정원도시의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이 점적으로 모여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원을 묶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북해도가 했던 북해도의 정원 가도나 또는 싱가포르, 즉 정원도시이죠. 이미 정원 속의 도시라고도 표방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고온 커넥터, 거기의 길이는 3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연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연결을 위한 각 지자체, 지방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정원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필요 조건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정원도시를 선언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정원도시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독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양성해서 시민들과 함께 정원산업단지와 정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를 위한 정원 페스티벌 그리고 조례나 계획 등을 수립해서 정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도시는 연결돼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저는 이 난대 기후대, 따뜻한 곳이죠. 이 노후의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이 남쪽의 따뜻한 지역, 이 차가 잘 자라는 난대 수종 분포지, 난대 수림대를 토대로 한 정원도시 벨트를 우선 우리는 구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발전 계획도 있고요. 기존에 관광 자원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해남에서 남해까지라고 하는 새로운 정원도시 벨트를 제안을 하고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정원도시의 가능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원도시는 정원국가로 가는 기틀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꽃 속의 대한민국, 우리가 꽃길만 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이 꽃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사실은 정원도시가 필요하고요. 그런 정원도시들은 바로 정원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되고 그동안 개발하기 위해서 단절되고 황폐화되고 또 지방이 축소되고 있는 또 훼손된 이런 금수강산을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저는 정원도시가 국가 정책으로 우뚝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원과 공원, 숲 이런 유사한 부서들이 업무를 통합해서 정원도시법을 만들거나 이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주도할 핵심 기구와 함께 새로운 세부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굴뚝 없는 산업이 정원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이스 산업으로 성공한 싱가포르의 예를 들어서 들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굴뚝 있는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에서 선진국형 산업으로 가야 하고 그 산업의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남노은 요소가 모두 함께 가꾸고 즐길 수 있는 일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정원도시를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만간에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갑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기여하면서 이 도시에 또는 마을에 우리 일상에서 어르신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니어들이 시민정원사가 돼서 우리 주변에 작고 큰 정원들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 소멸되는 곳에 정원도시를 통해서 탄소 흡수도 늘리고 관광단지로서 새로운 재생과 활력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화 법제화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선언을 한 도시 정원도시들 간의 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문화도시나 건강도시 또는 환경교육도시 또는 탄소중립도시, 아동친화도시와 같은 다양한 정책들과 이 정원도시의 전략이 통합돼서 새로운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걷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원국가, 꽃 속의 대한민국 정책을 제안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인호 교수님에 이어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스마트 정원도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로 여러 분야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나 일본,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재해가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을 살펴보면은 에너지 부분 그리고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교통 분야, 교통과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A안과 B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도 건물과 수송 부분 보시면은 건물 부분에 2018년에 탄소 중립 총량을 보면 52.1 100만 톤, 그리고 수송 부분이 98.1 100만 톤 정도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탄소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이외에 뭐 에너지 전환이라던가 산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런 도시 계획 분야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이 건물과 수송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를 저감을 하면서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들은 탄소가 어떤 부분에서 배출이 되느냐, 이 관점의 표라고 보시면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흡수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원도시에서 중요한 부분, 녹지가 어떻게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감을 시키고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이 흡수원 이외에도 인공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기 위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도시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도시에서 더 많은 녹지를 확보를 하고 정원을 확보를 함으로써 탄소 흡수원을 늘려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 기사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25개 메가시티에서 세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52%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25개 메가시티라고 해봐야 전체적인 면적으로 보면은 전체 지구 면적에서 굉장히 일부를 차지할 텐데 그 25개 메가시티에서 52%의 온실가스를 전부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도시가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도시들입니다. 미국 도시들의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X축은 CO2 이미션 퍼 캐피타입니다. 1인당 배출량이고요. Y축은 CO2 이미션입니다. 총량이죠. 도시가 배출하는 탄소의 총량. 자, 단연 뉴욕이 1등입니다. 탄소 배출 총량으로 보면 제일 위에 가 있죠. 밑에 뭉쳐있는 도시들을 보면은 탄소 배출량이 총량으로 보면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뉴욕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탄소 배출량 퍼 캐피타 1인당 배출량을 살펴보면은 뉴욕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즈 하단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놓은 지역인데 뉴올리언즈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1인당 배출량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뉴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밀로 개발이 돼 있고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죠.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심부에 고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도시입니다. 저밀로 넓게 퍼져 있는 도시. 그리고 뉴욕에 비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산업의 집적도 높지 않은 도시이죠. 하지만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낮은 건물들이 쭉 퍼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탄소 배출도 많습니다. 또 저렇게 넓게 퍼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따라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 자동차를 사용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이 굉장히 큰 것이죠. 반면에 뉴욕 같은 경우에는 고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돼 있어서 이동의 총량, 총 거리를 따져보면은 크게 많은 거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매스 트랜짓을 활용을 해서 개인의 이동수단의 활용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면은 그래프의 축은 똑같습니다. 네, Y축이 총량인데요. 단연 서울이 탄소 배출 총량으로 보면 제일 많습니다. 네, 1인당 배출량을 따져보면은 서울은 중간에서 조금 낮은 정도 수준에 있고요. 오히려 1인당 배출이 많은 지역이 청주, 울산 이런 지역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밀집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전주. 근데 전주는 저희 인식하기에 굉장히 뭐 자연도 많고 이런 도시이고, 실제로 탄소 배출 총량은 많지는 않지만 미국 도시들과 비슷한 이유로 1인당 탄소 배출량은 많은 이런 도시입니다. 1인당으로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메가시티들, 고밀의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들이 전반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는 탄소 배출량이 많기는 하지만 1인당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가능한 도시화를 시키고 고밀을 만들어 줌으로써 압축된 개발을 통해서 정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 녹지를 더 확보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탄소 배출을 위한 수요를 줄이고 더 많은 녹지를 확보하는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수단별 분담률을 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승용차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 55% 정도이고요. 그리고 버스, 택시, 지하철들이 다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인 교통수단별 분담률인데요. 왼쪽 위에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수송 부분에서 배기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도로 부분에서 절대 다수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평균 배출량이 제일 많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자동차가 54.5%의 분담률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그래서 가능한 자동차 사용, 개인 자동차 수단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게 이 수송 부분에서의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를 보게 되면은요, 오른편에 있는 표를 보면은 다 소비 순위가 있고 과소비 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소비 순위 같은 경우에는 1인데 과소비 순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 같이 고밀로 개발을 하는 경우에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탄소 배출도 많지만 과소비,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용의 어떤 볼륨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구 주택이라던가 저층의 근생시설 이런 부분에서 과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건물의 규모별로 봤을 때도 소규모 건물에서 과소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의 그 유형별로 에너지 소비 패턴을 살펴봤을 때도 이런 저밀로 넓게 깔린 부분들이 상당히 에너지 소모 그리고 탄소 배출 측면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에너지 소모 그리고 탄소 배출 패턴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도시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도시 계획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측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고, 평가를 할 수가 없으면 제대로 계획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탄소 관점에서 보면은
건물 특성에 따른 탄소 배출, 그리고 도로 수성에 따른 탄소 배출, 그리고 도시 녹지에 따른 탄소 흡수,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배출을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적인 툴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모형, 여기에 도시의 형태를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디지털 트윈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도시개발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탄소 배출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에 따라서 탄소 중립 최적 시나리오를 도출을 해서 도시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도시의 부분별로 어떤 건물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망이라든가 아니면 격자 단위로 도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이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시각화하고 이런 검토에 따라서 어떤 도시계획 방식을 조절해가는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을 하게 되면은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우리가 스마트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 때 크게 봤을 때 큰 방향성은 저는 광역 환승 거점 중심의 컴팩트 정원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 거점이라는 것은 결국 도시의 전체적인 이동 수단, 모빌리티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컴팩트라는 거는 개발하는, 우리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만들기 위한 이런 면적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가능하면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광역 환승 거점 중심의 컴팩트 정원 도시를 큰 지향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를 목표로 했을 때 어떤 직주 근접, 그래서 이동 수요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도시개발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개인 자동차 사용 수요를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 이용이 효율화된다면은 보다 더 많은 녹지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탄소 흡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축 개발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확보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호 교수님, 이재승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인호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도시라는 복합체에서 그 가치가 어떻게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화된 그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정원도시 포럼에서 그 많은 역할들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순 교수님께서 발제해주신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오늘 시청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아주 글로벌 아젠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쉽고 명쾌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세션에서 소개될 스마트 정원 도시 해남 솔라시도 사례를 통해서 실제 이제 도시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위한 전략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함께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의 발제를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세션 타이틀이 아무래도 정원도시 담론이니만큼 정원도시에 관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조경진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실 텐데요. 토론 끝난 후에 15분간의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저는 3시에 두 번째 세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작할까요? 시작해도 되나요? 예. 한 30분 동안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세 분의
그 기조 발제와 그다음에 어떤 발제를 두 분 해주셨습니다. 토론에서는 두 분이 더 참여해 주시는데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숨 프로젝트의 이지훈 대표님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는 참여 못 하시는데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님 참여해 주셨고요. 사전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니까 한 53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그 사실은 정원도시 담론이라고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 아젠다로서 정원도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분들한테 몇 분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올리고 그다음에 상호 토론도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진빈 교수님 오늘 그 정원도시 영국의 에베네zer 하워드의 정원도시가 어떻게 지금 여러 도시에서든 세계 여러 도시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 박진빈 교수님도 최근에 한국의 변화 그다음에 여러 지자체들의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것들을 감지하고 계시고 또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냥 전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 한 100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난 정원도시의 개념 사실 이것도 워낙은 전원도시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최근에 정원도시로 번역을 고쳐서 하는 것들이 하나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갖고 있었던 함의 시니피에랑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정원도시라는 것들은 좀 다른 맥락, 다른 어떤 함의로 이렇게 다가올 텐데 지금 오늘 김인호 교수님 발표 또 들으시면서 또 최근에 한국의 변화 같은 것들을 좀 목도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오늘 그 김인호 선생님, 이재승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정책이나 기술의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예전에 100년 전에 이제 뭐 120년 전에 구상되고 100년 전에 현실화됐던 그 정원 도시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 문제라든가 뭐 기후 변화 이런 거는 아직 상상하지 못했을 때고요. 그리고 계급의 격차도 그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만큼 심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다른 현실 속에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문제도 가지고 있지만 앞서 발표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소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교통의 문제도 오히려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또 새로운 어떤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발표를 듣기 전까지는 저는 좀 저랑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너무 기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 그 기술로 정말 삶의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조금 있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도시고 생명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 공동체의 어떤 주민들 간의 관계라든가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갖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랑 어떻게 연동될 수 있을까가 저는 조금 더 관심도 가고 좀 걱정도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원 도시에서 조금 논의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그 5개의 사례를 좀 보여주시긴 했는데 초기에 하워드가 갖고 있었던 조금 사회주의적인 이념, 좀 공유의 이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공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워드의 정원 도시를 구현시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실은 이제 하워드는 뭐 베이비한 사회주의자였는데 그런 것이 현실화된 곳은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영국 정원 도시들이 근접하기는 한데 실제 거기 주민들 이제 와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여기 살기 좋아서 왔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런던하고 가까운데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념에 막 동의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산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념을 막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제 와서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가보기 전에는 그 다른 뭐 자르징 아메리카나 뭐 포레스트 힐즈 같은 데 대해서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뭐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그들 나름대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인정되는 현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위치한 그 처지와 환경에 맞게 정원도시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우리의 맥락 속에서 다시 좀 네.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닐까 조금 싶은데. 배울 부분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그 네. 살아가는데 또 그 환경을 같이 만드는 것에 동참하는 맞습니다. 그 레츠월스에서 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 퇴비 만드는 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참 골치 아픈 문제잖아요. 근데 어느 공동체보다도 적극적으로 퇴비를 만들고 있는 실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커뮤니티 전체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실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소유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 생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원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적 자본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중요하게 어떤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사례, 레거시를 통해서 어떤 되짚어보고 어떤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호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정원 도시라는 것들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 어떤 이렇게 우리가 표방돼야 된다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책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할 것이냐, 중앙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이고 지방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시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발표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을 취하는 정원 도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후진국형의 어떤 그런 그 전략보다는 스스로 도시들이 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과정에 갈등들을 갖게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독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즉 바텀업의 정책으로 이 정원도시 정책은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10개 이상 되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정부들이 나름대로의 길게는 뭐 100년, 짧게는 한 30년, 50년의 자기 도시의 비전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 정원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꼭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물적 조건의 공간을 정원으로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정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정책들, 즉 역시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즉 지역 공동체가 정원에 대한 문화와 또 정원을 향유할 수 있는 뭔가의 어떤 그런 관계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미 문화도시나 또는 기존의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성, 즉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킬과 또는 정신과 또 문화와 산업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특히 교육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시니어들에 대한 좀 체계적인 교육, 강도 높은 교육을 좀 통해서 이 무장되고 교육받은 60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원 도시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정원 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공모 사업을 좀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가 황선홍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황선홍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올리면, 순천시가 주도가 돼서 어떤 도시정원진흥법을 어떤 법제화하는 연구를 하셨고요. 거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 문체부에서 어떤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처럼 정원도시를 지정을 하고 지원하는 이런 일들도 그 법의 초안에 든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시민정원사 이런 교육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더 못해 이렇게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의 장, 구체적인 땅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많은 어떤 정치권에서의 든 미래 차기 정부의 든 이슈에 대해서는 주로 주택 문제만 문제가 되는데, 별로 든 정원 도시나 이런 식의 녹색, 그 다음에 이런 그린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개발 유보지처럼 워낙 많았기 때문에, 금수강산이었기 때문에 막 갖다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국토 또 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레이나 레드와 같은 인프라들은 이미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능하면 저는 이 그린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삶의 질을 좀 더 높이고 정원 속에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선진국을 품격 있게 도입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무적 측면에서 많이 다뤄지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 앞으로는 좀 많이 다뤄졌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바라고 있고요. 김인호 교수님 아까 말 중에서 공감하는데, 우리 소멸도시, 혹시 축소도시의 문제,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유휴지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축소도시 ESG 경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상당히 깊이 공감하는데, 우리나라 축소도시 20여 곳의 국공유지를 확인해 보니까 37.8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땅이 있고요. 여기를 마치 녹지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 전체 차원에서 ESG 경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김은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의 사례들, 디트로이트나 클리브랜드, 필라델피아는 이미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기 정부의 어떤 국토 공간 정책 중에서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아까 회색 인프라를 그린 인프라를 바꾸는 일들도 좀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핵심적인 어떤 저희가 포럼이 드리는 제안의 얘기인데, 아까 해남에서 남해까지의 남해안 그 정원도시 벨트를 제안드렸거든요. 이 제안은 사실은 저희가 답사를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황순음 교수님과 함께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황순음 교수님 미리 사전 녹화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이 남해안 정원도시 벨트의 생각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내용, 이게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네, 황승호입니다. 이게 자가격리 중이라 제가 이제 현장에서는 중계 못 드리고 미리 이제 녹화를 떠서 말씀드리게 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남해안 정원도시 벨트라는 생각은 아마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왔던 생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 남쪽에 굉장히 돌출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산업화가 가장 안 된 곳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싼 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청정한 곳이고 가장 깨끗한 곳이고요. 그리고 가장 뭐라 그럴까 푸르름이 있고 따뜻한 곳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삶의 기준을 항상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걸 중심으로 봤었는데 좀 마음을 넓게 봐서 따뜻한 남쪽 바다라는 측면에서 이 남해안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삶의 터전이 열리고 또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경쟁하고 뭐 생산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 힐링하고 우리가 아늑하게 쉬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역 도시로서 우리 남해안 정원도시 벨트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곳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학계 출산율도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아열대의 힐링 작물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차가 자라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새로운 도시, 정원 도시를 함께 가꾸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앞으로의 미래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황순웅 교수님이 대신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합계 출산율이 사실은 해남 같은 데가 서울 1.6이라고 해서 서울시보다 훨씬 높은 것들의 수치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정원도시 포럼이 남해안 정원도시 벨트 프로젝트는 좀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공감대를 얻는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지훈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원도시 작년에도 저희가 담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시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사실은 녹색 실제 이런 정원 이런 공간의 얘기지만 이게 조금 확장해서 은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생태도시를 넘어서서 아까 이재승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 기술이 결합되는 정원도시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인문예술을 포함하는 이런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저희는 정원도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에서 조금 빈 곳,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지점, 예술 기획자 혹은 큐레이터로서 생각하시는 분 지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우리 정원 이 포럼이 이제 굉장히 두 번째 이 포럼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인 그런 아젠다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사학자이신 우리 박 교수님도 같이 오늘 영국의 전원 도시에서 정원 도시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 김은호 교수님의 아주 정책적인 접근들 가장 저도 임프레시브하게 듣고 또 앞으로 당연히 이 녹색과 같이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맥락의 탄소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정원도시에 접근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이게 같이 맞물려져서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저는 미술사가이고 또한 아트 디렉터로서 일을 하는 큐레이터라면 저에게에서 좀 저는 이 지금 정원도시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 하면 제가 오늘 초록색 스카프를 하고 왔는데요. 네, 그린만 생각하고 이렇게 플란트, 자연, 우리한테 보이는 어떤 가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조금 더 이 정원하고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모습의 정원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 뺄 수 없는 것은 아마 자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이렇게 또 작게는 그냥 바로 눈앞에 있었던 집 앞의 가든부터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이 눈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시각적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 정원에
이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정원이라는 우리가 불러주는 정원이라고 불러주는 이 단어를 좀 마음으로 바라보는 대상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미학적인 철학적인 그래서 좀 더 넓게 갈 수 있는 문화적인 맥락의 생각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맥락으로 2015년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일을 할 때 기획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큐레이터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5가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미술,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콜렉션으로 정원에 어떻게 접근을 할까? 주제를 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맞이하다, 웰커밍.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남, 세 번째는 쉼, 네 번째는 문답, 다섯 번째는 소유요, 장자의 미학 철학을 들어서 미술 안에 있는 어떻게 작가들이 이 정원을 철학적으로 접근했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해보면서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그 미학적인 그런 접근을 질문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금만 아주 잠깐 이 5가지 주제를 접근해 보면 이 맞이하다, 웰커밍,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의 제일 먼저 또 모든 많은 세상의 어떤 작가에게도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은 자연이고 그 자연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맞이하다로 우리가 아주 대형 회화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 자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니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만남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만남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무장해제하고 조금은 일상에서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만남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만남이라는 지점에서 아마 우리 지금 굉장히 다루고 있는 중요한 커뮤니티의 새로운 생성을 그런 만남으로 좀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세 번째는 쉼입니다. 쉼은 당연히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디지털 에이지로 들어가는 이러한 문턱에서 새로운 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문답이라는 거는 생각하게 해서 질문하게 하는, 우리가 예술의 가장 큰 핵심은 멈추어 서서 생각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그러한 문답게 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잠시 서서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정말 장자의 철학의 중요한 부분이죠. 소유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얽혀서 살아가지만 아집을 버리고 거리낌 없이 유유하게 또 면면하게 그 자유를 구사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철학적인 생각.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러한 지금 정원에 대한 굉장히 이 프랙티컬한 것들을 또 사학자가 그 조경학과에서 접근하는, 또 법대에서 접근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철학적인 맥락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더 중요한 이런 커뮤니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기반적인 사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작년에 특히 정원에 관한 전시가 꽤 많았는데 아주 지시적으로 어떤 이렇게 실제 식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의 어떤 가드닝이라는 단어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명상, 치유, 마음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상당히 다양한 어떤 함의, 시니피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정원이라는 어떤 말 자체가 상당히 풍부해질수록 이 정원 도시의 담론은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승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승 교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과 이렇게 스마트 정원 도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 하여튼 기본적으로 에드워드 글레이저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도시의 승리에서 고밀의 도시가 사실은 저밀의 도시보다는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국가 전체의 어떤 공간 정책 측면에서는 이게 정말 고밀할 땐 고밀하고 컴팩트 시티처럼 나가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지점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면 그 맨날 뭐 하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들을 너무 재생에너지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시 구조의 재편, 그 다음에 어떤 도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 공간을 다루는 사람의 중요한 어떤 관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도 조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쇠퇴 도시에 관한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요. 조경진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클리브랜드나 아니면 디트로이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쇠퇴하는 도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부분적으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쇠퇴 플랜을 만들어서 비어있는, 그러니까 어벤던드 랜드죠. 비어있는 땅들을 다시 재자연화하는 그런 플랜을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게 뭐 100%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행복해하는 플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이런 공간구조 재편에서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좀 진지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그러면은 국가 공간 구조를 어떻게 재편해야 되느냐라는 거,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철도망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GTX를 비롯해서 최근에 발표된 4차 국가기관 철도망 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촘촘한 철도망이 계획이 되고 있고, 그리고 KTX 같은 경우 고속철도망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국가의 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역세권들이. 그래서 이런 역세권을 중심으로 어떤 고밀의 컴팩트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다른 부분들, 그 이외의 지역들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가능하면 녹지를 최대한 보전을 하고 더욱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간구조가 재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간구조를 재편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그 에너지 관점인데, 그래서 에너지를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고,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차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러면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요의 문제,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딘가에서는 전기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화력이 됐건 원자력이 됐건 재생에너지가 됐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전환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도시계획의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플레이스 랩이라는 분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니어뿐만 아니라 어린이부터 전 세대를 위한 정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100%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맺으면 제 질문은 아무도 답해 주실 분이 없어서 아까 김인호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국적 정원 도시라는 게 뭘까요?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61년에 했던 김정옥의 대종여주도를 보게 되면, 지금도 보면 이렇게 감동이죠. 이렇게 우리의 산과 어떤 강, 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국토의 생명환경을 이루고 있는데, 그동안의 개발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훼손된 우리 자연환경, 국토를 어떻게 복원하고 살릴 수 있을까가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아요.
한국 쪽 정원이란 것들은 사실은 사대부의 정원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이런 풍경성이 있었던 정자 혹은 좀 더 넓혀서 곡과 경 같은 것들 다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의 전통적인 어떤 정원의 개념과 한국적 정원 도시를 어떻게 전맥시킬 건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던져진 어떤 과제, 질문인 것 같습니다. 45분이 돼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멘트를 해야 될까요? 한 15분 있다가 3시부터 다시 우리 어떤 포럼 컨퍼런스는 진행됩니다. 고맙습니다. 태양이 하는 일, 우리의 상상을 한참 넘어섭니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곡식을 기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여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수십억 년 지구를 지키며 지금도 인류의 소중한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하는 태양의 수고로움에 인류는 너무도 무관심하지 않았나요? 솔라시도는 태양에 응답하는 미래의 문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햇빛 도시 솔라시도, 우리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솔라시도는 2003년 국민의 정부가 제2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S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꿔 2005년 기업도시법이 제정되면서 골격을 갖추었으나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외국 자본과 정경영 콘소시엄의 철수로 부침을 겪기도 했지만 향토 기업의 참여로 위기를 극복하고 서남 해안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솔라시도는 태양의 도시입니다. 바다와 두 개의 호수 사이에 위치하여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솔라시도는 인근 지역의 대규모 염해 농지를 활용하여 3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청정 에너지의 보고입니다. 2020년 50만 평 부지에 태양광 100메가와트, 전기 저장 시설인 ESS 300메가와트,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된 솔라시도 친환경 태양광 발전소는 3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의 시범 실증 단지입니다. 해바라기 모양으로 태양을 형상화한 4만 평의 정원과 함께 조성한 시범 실증 단지는 솔라시도의 비전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국내 최고의 일조량과 광활한 토지를 갖춘 솔라시도는 태양광 발전을 기반으로 탄소 제로 도시 RE100 전용 단지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솔라시도는 친환경 정원 도시입니다. 도시의 70만 평 규모의 정원 4곳을 조성하고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골프장은 도시민의 산책로가 됩니다. 솔라시도가 꿈꾸는 정원 도시는 특정 지역의 일부를 정원이나 공원으로 개발하는 기존의 통상적인 도시 개발 방식을 넘어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격자 형태의 공공개발 도시 계획이 아니라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거점 정원과 정원 사이는 녹지와 수로로 연결하며 도로와 정원 자체를 통합한 형태의 정원 가도 도로 계획도 포함하는 등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친환경 도시상을 실현합니다. 솔라시도는 미래 스마트 시티의 기준을 만들어갑니다. 내년 초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총 4천여 세대의 미래형 주거단지는 화석연료 교통수단은 배제하고 오직 친환경 에너지로 구동되는 공유 교통체계 및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루어진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시의 환경과 시민의 안전,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배달, 드론 택배 등 ICT를 통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5G 통신, 빅데이터, AI 등을 적극 결합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든 서로가 연결된 초연결 시대를 구현하고 원격 진료 및 노마드 워킹이 가능한 실제적인 도시를 건설합니다.
탄소 제로 도시 솔라시도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먼지를 통제하고 대기 오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 시티의 표준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도시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란 오명을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솔라시도는 정원과 관광, 건강, 식품 등 4대 산업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 미래 문명 도시를 건설하여 미래 세대의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물려주는 대한민국 미래 도시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솔라시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햇빛 도시 솔라시도, 미래 도시의 표준입니다.